너는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혼자 오셨는지 알아?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지. 우리 엄마를 그냥 여기 두고 떠난 사람은 너잖아. 여기엔 왜 온 거야? 누가 엄마를 버렸다는 거야? 생활비 조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그럼 네가 엄마를 모시고 가든가. 엄마 모시는 게 싫으면서 돈 주기 아까운 거 아니야? 아니면 새언니가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말 조심해. 돈 안 주면 엄마를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고. 정말 엄마를 모시고 싶다면 새언니 말대로 네가 직접 엄마를 집에 모셔가서 모시면 되지. 엄마 돌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네가 다 새언니에게 떠넘기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겠지. 결국 돈 때문 아니야? 너도 엄마를 쫓아낸 거 아니야? 누가 엄마를 쫓아냈다는 거야? 엄마가 혼자 집에 돌아간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지. 너는 돈도 많으면서 정말 이기적이다.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기 싫다. 혹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싸우는 거면 그러지 마.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일이 이렇게 된 건 여기 집도 있으니까 이 집 팔든지 해서 연금으로 쓰면 내가 살아갈 걱정은 없을 거야. 아프더라도 너희는 신경 쓸 거 없다. 정말로 누구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오면 차라리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 이제 너희들 꼴도 보고 싶지 않다.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인 81세의 김정희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안다면 이렇게 부모를 서로 떠넘기기 위해 싸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녀 앞에선 말이죠. 김 씨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나 혼란한 시대를 겪으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난한 김 씨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힘을 붙였지만 당시 6, 8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흔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그녀도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부족한 살림에도 자식들만큼은 교육시키고 싶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어도 공부할 책감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모든 짐을 짊어졌습니다.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게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는 어느덧 자식들이 대학생이 되어 자식들을 키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소망처럼 자식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건강 문제로 퇴직했습니다. 사위 또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0대가 된 자식들은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자립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2시간 반 떨어진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80대에 접어들며 가진 것이라고는 시골에 있는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위험이 생겨 약을 먹고 잠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잠에서 깬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자고 있는데 깨지 않네.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자주 보긴 어렵지. 엄마도 연세가 많으니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잖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말이야. 김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눈을 다시 떴습니다. 언니, 일어났네. 옆집에 사는 미자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딸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대신 받았어. 몸 좀 괜찮아졌어? 잠을 좀 자니 괜찮네. 움직일만 해. 집에서 죽을 좀 가져왔는데 나중에 데워 먹어. 뭘 죽까지 가져와.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별건 아니야. 그냥 흰죽이야. 나 지금 나가봐야 해서 챙겨줄 순 없는데 괜찮겠어? 아니, 무슨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입맛도 없어서 나중에 먹을게. 고마워. 고맙긴. 입맛 없으면 조금 더 자던가 해. 그래, 바쁘다며 얼른 가봐. 미자는 2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서로 돌봐주는 친한 이웃이었다. 비록 우씨보다 나이는 어려도 미자도 혼자 살다 보니 둘은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웠다. 우씨는 잠시 더 자고 일어나 미자가 두고 간 죽을 데워 먹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자꾸 아파?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딸에게 농담을 건네자 딸이 말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지금 밥은 먹고 있는 거야? 미자가 챙겨주고 갔으니까 걱정 마. 안 그래도 통화했어. 근데 매일 돌봐줄 순 없다고 하던데. 매일 돌볼 필요가 뭐 있어.
큰 병도 아닌데 약 먹고 있으니 괜찮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뭘 혼자 다 할 수 있어? 지난번에도 허리 다쳐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잖아. 옆집 애까지 민폐인 거 알지? 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까 오빠랑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엄마를 거기 두고 둘 순 없잖아. 그래서 우선 오빠가 엄마 모시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나를 다음 주쯤 데리러 갈 거래. 우리도 갑자기 결정된 거라 계획은 없지만 누군가는 엄마를 돌봐줘야 하잖아. 돌봐줄 필요 없다 해도 그러네. 그러면 자꾸 아프지 말던가. 아무튼 다음 주로 알고 있어. 엄마, 자세한 건 내가 오빠랑 얘기해 볼게. 오 씨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혹시 낮에 미자와의 전화 때문인가 싶었다. 그 이야기를 미자에게 하자 미자는 오히려 잘 됐다고 기뻐했다. 난 이렇게 서로 돌봐주는 게 좋았지만 언니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겠어? 자식들이 아픈 부모를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잘 된 거야, 언니. 난 걱정이 되어서 정말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언니가 부러워. 우리 딸은 나를 데려가라고 하면 난리 날걸. 그래도 뭐 불편하면 다시 내려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미자의 말을 듣고 오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말년에 자식 외엔 아는 사람 없는 서울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자식들이 홀로 있는 아픈 엄마가 신경 쓰인다고 하는데 이곳에 고집을 부려 남아있는 것도 쉽지 않았다. 미자를 보면 남들은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데 자식들이 그래도 데려가려 하는 게 고맙기도 했다. 그렇게 오 씨는 아들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말년을 자식 곁에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다음 주말 아들이 시골로 내려와 오 씨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다. 크게 편찮으신 데는 없죠? 없어.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벌써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서울의 풍경은 오 씨가 살던 곳과 사뭇 달랐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더욱 가슴이 답답해졌다. 오셨어요, 어머니. 현관에서 며느리가 오 씨를 맞이했다. 가방을 받아주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 손녀 둘 중 첫째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둘째는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었다. 둘째 손녀는 할머니가 집에 온 상황이 어색해 보였다. 어릴 때는 살까웠지만 커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 보니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 씨는 그런 손녀도 반가웠다. 그러나 반가움을 표현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며느리가 첫째 손녀가 쓰던 방을 열며 말했다. 침대와 이불, 책상까지 쓰던 그대로의 방이었다. 첫째 손녀가 주말마다 오곤 했기 때문에 방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둘째 손녀도 낮에는 집에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 씨는 대부분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의 부름에 오 씨는 부엌으로 갔다. 너는 안 먹니? 밥 공기가 하나뿐이어서 오 씨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며느리와 같은 집에 있어도 함께 식사한 적은 없었다. 늘 나중에 먹겠다며 오 씨의 식사만 따로 챙겨주었다. 오 씨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다. 물론 갑자기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야 하는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받아먹는 입장도 불편했다. 오 씨는 혼자 살 때는 반찬 두세 가지로 대충 먹었지만 며느리 집에서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김치와 나물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 너무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된다며 말했지만 그 말이 며느리를 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는 다니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주말이 되자 첫째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오 씨가 집에 와 있는 건 알았지만 자신의 방을 쓰고 있는 건 예상치 못한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야 해? 동생이랑 같이 자면 되지. 이 침대에서 어떻게 둘이 자? 주말뿐이잖아. 아니면 바닥에 이불 깔고 자던지. 오 씨는 내가 바닥에서 자겠다며 너는 침대에서 자라 하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졸지에 손녀방을 차지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문제가 됐죠. 첫째가 왔다고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는데
온통 고기가 가득한 상을 보고 오 씨의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육고기를 잘 못 먹는 그는 조용히 나물만 집어먹고 있었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김치만 드세요? 다 먹고 있어요. 갈비도 좀 드시지. 아, 이가 안 좋으시죠? 괜찮아. 잘 먹고 있어. 아들은 며느리에게 노인이 어떻게 갈비를 뜯어먹느냐며 핀잔을 줬고 며느리는 얼굴이 상했습니다. 평소 생선을 주로 먹었기에 며느리는 오 씨의 치아 상태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며느리에게 아들이 왜 그러냐고 말했지만 이미 가라앉은 분위기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가족의 저녁 시간에 어색함을 느끼며 식사를 마쳤고 식사를 하면서 느낀 답답함에 방으로 들어가 쉬고 싶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소화도 잘 되지 않아 불편했죠. 결국 저녁 식사 후 체기가 심해져 다음날 주말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주말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아들은 쉬지도 못하고 오 씨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며느리랑 어디 가기로 하지 않았니? 네, 뭐 어쩔 수 없죠. 둘이 나들이를 갈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취소된 듯해 오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치만 보느라 지친 것이죠. 체해서 병원에 다녀오긴 했지만 애초에 아들 집에 있지 않았다면 아플 일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기에 자신의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고 작은 손녀가 없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죠. 모실 거면 당신이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모셔.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잔소리나 하지 말던가. 내가 어머니 돌보는 사람이야? 나도 집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겠어? 그냥 밥 3끼만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가서 챙겨드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오 씨가 듣든 말든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 씨는 숨죽인 채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만 생각하고 평생 같이 사는 마누라 생각은 안 해? 아들네로 간다고 했잖아. 기다려 달라니까? 아가씨가 싫다는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야. 그렇다고 나보고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몰라. 당신이 시골에 내려가든 내가 이 집을 나가든 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가겠다고? 계속 이렇게 살면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에 오 씨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얇은 이불로는 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동생네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은 짧게 말하고 설명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이유를 묻지 않아도 오 씨는 이미 모든 걸 듣고 있었기에 알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있는 아들을 보고 오 씨는 차라리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오 씨는 딸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남들은 딸집이 더 편하다고 하지만 아들네 며느리처럼 딸집에도 사이가 있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딸과 있어 며느리와 있을 때보다는 나았지만 저녁에 사위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사위도 퇴근 후에는 식사할 때 외에는 안방에만 머물렀고 그 모습을 본 딸도 마찬가지로 불편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손녀딸이 나가서 사는 덕분에 낮에는 오 씨 혼자 있는 날이 많아 딸이나 사위와 충돌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 씨는 조용히 딸의 집에서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하면서 오빠가 생활비랑 병원비 같은 걸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보냈어. 알다시피 애아빠가 혼자 벌고 이제 퇴직도 앞두고 있어서 좀 힘들거든.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오 씨를 돌보는 조건으로 아들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달은 받지 못해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엄마 시골집 아직 안 팔았지? 부동산에 알아보니 뒷뜰까지 합치면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요즘엔 시골집도 인터넷으로 잘 팔린다는데 그거 팔아서 우리한테 주는 건 어떨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 되면 차라리 그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니? 사실 이것이 오 씨의 본심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떠돌기보다는 본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자식들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만큼 봤고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사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평생 땅을 밟고 살아온 오 씨에게 아파트는 답답한 새장 같았습니다. 이제는 없던 병이라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자신은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우리가 엄마를 여기로 데려오지도 않았지.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결국 올라와야 할 텐데 차라리 오빠네 집으로 보내드릴까? 그 집에서 이곳으로 온 게 나 때문인 거잖아. 그럼 내 말대로 집 팔고 그 돈을 남겨두는 건 어때? 나중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우리 집으로 오면 되지 않겠어? 내가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 또 아프시면 어떡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집으로 갈게. 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런 딸이 답답한 건 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란해서 잠도 안 오는데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둔 채로 잠든 밤중에 식탁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해봤어? 해봤지. 다음 달에 준다고는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 잘 벌면서 왜 그래? 장모님만 우리한테 떠넘기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다시 모셔가라고 해. 새언니도 이혼한다고 난리잖아. 누군가 편하게 사는 줄 아나? 그래도 장남이라면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잖아. 장모님한테 집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어? 하긴 했지. 그런데 집은 팔기 싫으시다고 차라리 다시 내려가신다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장모님도 집이 좋으시다면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모실 필요가 없잖아. 자꾸 아프다고 옆집 아줌마가 엄마 안 챙기냐고 전화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떨까? 서울에 있는 요양원. 오 씨는 그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줄은 몰랐지만 이대로 있으면 정말 요양원에 보내질 것만 같았습니다. 딸이 부정하기는 했지만 오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갇혀 자식들 눈치 보며 살다가 병이라도 걸리게 되어 그들에게 짐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어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주말, 딸과 사위가 외출했을 때 오 씨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만 가방에 넣으면 전부였으니 준비는 금방 끝났습니다. 오 씨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확인했지만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서울의 버스는 시골과 달리 복잡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안내해준 대로 버스를 타고 기사에게 물어보며 시외버스 터미널에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먼 것 같지 않았는데 한참 헤매다 보니 주변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며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 익숙한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지명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버스가 시내로 들어가 정류장에 멈추었고 승객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마침내 종점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지만 오 씨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물었더니 아이고 할머니, 버스 잘못 타셨네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전화도 없었고 낯선 지역에 내려 자신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택시를 타야 할지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딸의 집에서 나와 길을 잃고 딸에게 연락하기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집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잘 지내? 미자야. 오 씨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미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미자가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오 씨는 터미널 의자에 멍하니 앉아 기다렸습니다. 미자가 도착하자 오 씨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더니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것 같았죠.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자세한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짐가방을 들고 헤매고 있는 오 씨를 보면서도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 씨도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는데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요즘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 나도 딸이랑 싸우고 뭐다 쓸 각오로 알아봤는데 언니는 집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연금을 받아서 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해서 지금보다 풍족하게 지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굳이 자식한테 얹어 살 필요 없어. 자식이 기쁘게 부양해주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 나중에 요양원 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고. 그 집 한 채만 있어도 밥 굶을 일은 없을 테니까. 미자의 말을 듣다 보니 우 씨는 처음부터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더 아프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식과 며느리, 사위 눈치 보며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인간다운 삶일 테지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부모를 떠넘기려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 씨의 속마음을 미자가 읽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자식 생각 그만하고 남은 10년이라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언니도 이제는 언니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면 돼. 자식들에게 서운해할 것도 없어질 거야. 새벽이 돼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도 마음에 걸렸는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우 씨를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이 자식들보다 더 나은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도 반가웠습니다. 몸을 이불 위에 누이자 딸에게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집에 왔어. 무슨 집? 내 집이지 뭐. 어떻게 혼자 갔어? 버스 타고 왔어. 피곤해서 이만 잘게. 무슨 일이었는지 설명해줘야지.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잖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말 그대로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친 몸은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딸과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도 없이 가면 어떻게 해? 정신이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들이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니지. 우리 집에 엄마를 버리듯이 두고 간 건 너잖아. 여긴 왜 온 거야? 누가 버렸다는 거야? 생활비 좀 못 줬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네가 모시고 가든가. 모시긴 싫고 돈은 아까운 거 아냐? 아니면 새언니가 이혼하자고 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 말 조심해. 돈 안 주면 엄마 안 모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렇게 엄마 모시고 싶으면 새언니 말처럼 네가 엄마를 집에 모셔와서 모시면 되지. 엄마 돌보는 게 쉬운 줄 아니? 결국 다 새언니한테 맡겨놓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겠지. 결국 돈 때문이잖아? 네가 엄마를 쫓아낸 거 아니냐고. 누가 쫓아냈다 그래. 엄마가 혼자 집에 가신 걸 어떻게 막아? 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힘들어 그런 거지. 네가 돈도 많으면서 정말 이기적이다. 남매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걸 들으면서 우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구태여 집까지 와서 싸우는 남매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우 씨가 부모라고 모시라고 한 적도 없었고 서울에 끌고 간 것도 자식들이었으니 이제 와서 서로 탓하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더는 보고 싶지 않다. 혹시 우리 때문에 그러세요?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집이 있으니 이 집을 팔든 연금을 받든 내게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어. 아프더라도 너희가 신경 쓸 일 없으니 요양원이 필요하면 내 발로 들어가면 될 거다. 딸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바로 딸 부부였으니까요. 난 이 집을 팔 생각도 없고 그 돈을 자식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없다. 그저 나 편히 지내다 가고 싶을 뿐이다. 너희는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 부양 부담 없이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난 나대로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딸과 아들은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어서 나가봐라. 지금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의무감에 찾아오지도 마라. 엄마, 그래, 내가 너희 엄마인 건 알아두겠지. 잘 지내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길 테니. 우 씨는 아들과 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둘은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우 씨는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우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미자의 말대로 이제는 자식들에게 마음을 끊기로 다짐하니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듯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충분히 봤으니 더는 그리울 것도 없었습니다.